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그동안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는데요.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사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 덕분에 지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네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한 곳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듬직하고 추진력도 강했던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 역시 차분하고 조용한 저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큰 트러블 없이 신혼을 보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반대 한 번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양가 트러블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시댁이며 친정이며 트러블이 종종 있어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잘 결혼을 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 4년이 지난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뿐만 아니라 양가 식구들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출산 한 달 전까지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3개월만 육아휴직을 받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예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첫 손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엄마라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남편과 시댁에서는 조심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적어도 돌이 지날 때까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기를 원하셨죠. 저도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놓지 않으리 다짐을 했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육아휴직 3개월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권했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일을 더 하고 싶긴 해요.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연이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그 자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1년 정도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도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너의 말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가 도와줄 순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도 생업이 있다 보니 항상 도와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구나.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한다면 그래도 엄마인 네가 낫지 않겠니? 그래 여보, 1년 정도만 쉬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되면 나도 여유로울 것 같고 엄마 아빠도 많이 도와주실 거야. 거기다가 여보는 경력도 있으니까 1년 쉰다고 해서 취업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시댁과 남편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1년을 더 쉬기로 하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아쉬운 눈치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하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며 가정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맙기도 했어요. 자신이 승진을 해야 좀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벌어오는 수입도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 매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남편 없이 돌쟁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양가에서 비용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었지만 아이가 돌이 가까워지고 나서는 그런 지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고 있는 생활비가 모자르다 느껴지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출산 이후 생활비에 대해서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긴 했지만 생활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야 할 듯 싶어 늦은 밤 남편을 기다리다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조금 줬으면 좋겠어. 전에는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여보가 줘야 할 것 같아. 얼마가 적당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150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뭐? 150? 아니, 당신은 150이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해? 아직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그냥 카드로 쓰고 내가 결제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 카드를 써. 생활비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내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림하면서 쓰겠다는 건데. 나 지금 승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자. 나 먼저 잔다. 잠을 참고서 기다린 남편이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니 짜증과 화만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생활비로 크게 나가는 돈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 카드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승진 시험이 끝나고 남편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취업 준비와 함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볼 때도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에서 장을 봤고 남기는 음식 없이 깔끔하게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물품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물려받기도 하면서 되도록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의 눈에는 제가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네요. 당신 도대체 요즘 어디서 돈을 쓰는 거야? 생각은 하고 쓰고 있는 건 맞지? 아니, 아이 데리고 카페를 갈 일이 있나? 아이가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도 커피 많잖아. 왜 쓸데없이 커피를 밖에서 마시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 옷은 왜 달마다 사는 거야? 애 옷장 터지도록 옷이 가득하잖아. 여보, 아이 옷은 계절이 바뀌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이것도 50% 세일하는 2월 상품으로 산 거라고. 거기다가 나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간 거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화를 내야 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당신은 내가 밖에서 꽁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 가만히 놀고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우리 승현이 보고 있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 미안하다, 미안해. 또 이런 얘기하면 발악을 하네. 어쨌든 돈 좀 아꼈어. 당신이 번 거 아니라고 막 쓰지 말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이 옷을 살 때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자 저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씩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을 모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해 쓰기도 했어요. 태도는 남편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시댁의 태도 또한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명절날이 되면 시댁에서는 외벌이로 남편이 고생한다며 시어머니가 항상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저 자식 혼자서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네. 세상에, 고생해서 아끼며 키워놨더니만 고생은 우리 아들만 하고 있구나.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나 혼자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장이 힘들지 뭐. 지연아, 너는 네 남편 건강도 안 챙겨주니?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 건강을 챙겨야지. 아니, 너는 이렇게 얼굴색이 좋은데 네가 우리 아들 건강을 다 뺏어가나 보다. 아이고. 어머님, 저 요즘 새벽 수유하느라 3시간도 연속으로 잔 적도 없어요. 안색은 제가 더 나쁜데 남편은 요즘 운동하느라 기운 빠져서 그래요. 아침마다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죠. 얘,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다. 너 지금 새벽 수유한다고 유세하니? 그거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상진이 사촌 누이 알지? 걔는 아이도 보고 직장도 다니면서 혼자서 척척해도 잘만 보더라.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너는 맨날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얘는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와 남편은 짝짝꿍이 잘 맞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 부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직장을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그만둔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에서도 면접을 볼 수 있다며 연락이 왔고 면접 후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친정에 먼저 물어봤지만 친정에서는 당장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았고 친정아빠 역시 생업으로 아이를 봐줄 수 없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셨던 상황이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기려고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며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원하던 직장이고 월급도 전 직장보다 훨씬 많아서 이제는 직장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승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지 않았지만 취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금방 입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만 혹시 아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니? 이제 겨우 직장 조금 쉬고 있는데 나 다시 취업할 거다. 아이 봐줄 수 없어. 거기다가 아이가 이제야 돌이 지났는데 너는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니? 적어도 3살까지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야. 너는 엄마가 된 게 그것도 몰라? 아니, 모성애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그래. 당신 어떻게 승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고 통보를 하다니. 당신은 엄마 맞아?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어린애 두고 돈 벌겠단 말이 나오냐?
돈에 미쳤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러면 생활비를 줘.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 쓰라고 하면서 조금만 써도 닥달하는데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겠어? 당신 승진도 했고 전보다 월급도 많아졌는데 집에 가지고 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돈은 뭐 하면서 쓰니? 어머님, 승현 아빠 생활비 한 번 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하겠어요? 저 그냥 취업할게요. 제발 어머님, 3개월만, 아니, 한 달만 승현이 봐주세요. 난 못 봐준다. 자식은 엄마가 봐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난 할 말 다 했고, 그만 이야기해라. 시어머니는 단호하셨고 아이를 절대로 봐주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한 달만 당신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내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니. 그게 뭔 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고, 구하려면 네 돈으로 구해. 아니, 잘 지내다가 왜 너는 트러블 만들지 못해 난리야? 어휴, 진짜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생활비랑 카드 쓰면서 당분간 그냥 지내. 취업 생각하지 말고.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야. 지금 지나면 나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승현이는 퇴근 후에 잘 볼게. 그러니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절대 안 되고, 정 취업하겠으면 당신이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 친정에 승연이 맡기던 알아서 해결하고 취업해. 그리고 취업해도 당신은 살림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취업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맞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남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어요. 시댁과 남편의 태도가 완강했고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취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말했던 생활비는 꼭 달라고 약속을 받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고작 50만 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생활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서 요구하는 게 많다며 화를 냈죠. 전 아이가 조금 더 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흐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결국 제가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긴 했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일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가 끝나서 일을 하기 어려웠지만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집 앞에 있는 학교 정도는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긴 세월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숨통을 트여준 것도 저희 아들 승현이었어요. 10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밝고 애교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며 때 한 번 쓰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착한 아들로 자랐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황당한 말들에도 저 대신 대꾸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집에 있는 게 참 편한가 보다. 우리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는데 너는 어째 살이 점점 더 찌니? 할머니, 엄마가 어디 살이 쪘다고 그래? 할머니가 더 살쪘어. 할머니도 마음이 편한가 봐. 할아버지는 살이 빠졌는데. 에이, 승현아. 할머니가 어디가 살쪘어? 니네 엄마가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어른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아들 승현이는 저를 대신해 막말하는 할머니에게도 대꾸를 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게 마음 아프고 쓰린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기에 저는 더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10살이 되고 나서는 학원비며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생활비 50만 원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출근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도 해도 문자를 남겨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같이 간다면 남편의 단호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싶어 아이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자며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저의 전화를 계속해서 거절하기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직장 건물로 들어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니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지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바로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연결이 안 돼? 내일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여줄 겸 같이 왔어. 승현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랑 같이 고다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 정말 진짜 당신 대단하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직장까지 찾아오다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집으로 돌아가. 여보, 지금 며칠 동안 당신한테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당신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승현이 학교에 내는 돈이니까 지금 바로 입금해줘. 아니, 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신 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 카드 있잖아. 카드로 쓰고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벌써 준 생활비 다 쓴 거야? 제발 좀 아껴 쓰라니까. 그 돈을 벌써 다 쓰다니. 대단하다 정말. 여보, 50만 원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비를 다 충당해. 당신 매달 나오는 카드값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야. 당신은 혼자서 우리 생활비에 몇 배는 쓰면서 어떻게 자식 먹고 자는 생활비에 이렇게 인색해? 다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내야 하니 바로 해결 좀 해줘. 아니, 못 준다니까. 돈 없으니까 꺼져.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팔을 놓아주지 않자 발길질로 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앞쪽에 있었던 회장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얘가 혹시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네? 네, 근데 무슨 일로? 어머, 드디어 찾았네. 회장님, 그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서님은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회장실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회장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을 알아보겠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회장님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는데요. 아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환한 웃음으로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그때 그 할아버지시죠? 그때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세요? 학교에 가야 해서 나중에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이제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고마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너의 도움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전 119에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 거기다가 네가 어른들을 불러준 덕분에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단다. 어머님, 정말 많이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아드님께 저는 큰 빚을 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장님은 아들을 데리고 회장실로 향하셨고, 저와 남편 역시 아들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얼마 전 학원이 끝나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회장님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회장님은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대로 쓰러지셨다면 뒤늦게 발견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심장을 잡고 있는 회장님을 보고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다행히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고 회장님은 그 이후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한 저희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CCTV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만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 학교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아이 학교와 먼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회장님은 계속해서 저희 아들을 찾고 계셨는데 딱 이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승연이라고 했지?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잘 대처를 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어디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말해주렴. 내가 이 회사를 달라는 거 말고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 엄마를 행복하게?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니?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고? 아, 그건 문제 없다. 이비서,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부터 알아봐요. 아, 아니다. 사택 비어있는 곳 있지 않나?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가분하신 것 같아요. 승현아,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난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좋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승현이 너 무슨 말이야? 아빠랑 안 살겠다니? 아빠는 엄마랑 나를 버렸잖아.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승현아. 할아버지, 엄마는 아빠랑 있으면 아파요. 제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승현이는 울면서 회장님에게 저와 살 수 있는 집을 원한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고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집도 주실 생각이셨지만 너무나 가분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완곡히 거절을 하니 회장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방에 있는 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사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회사에 다닐 당시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쉬운 인재라 생각하셨다며 저에게 취업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지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승현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알지?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빠가 없어도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 엄마,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둘이서 살자.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고민을 하던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방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내일이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친 줄 모르고 집중을 하게 되었죠. 아들 승현이도 바쁜 엄마를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제가 데리고 간다며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간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봐주지 않으셨지만 그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지 자신들의 핏줄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네요. 저는 당당히 남편 핏줄이 아닌 제 핏줄이라 이야기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문제없이 수월하게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 알고 회사로 찾아온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기나 해?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내 탓이라니. 이건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그러길래 평소에 잘했어야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겠어. 내 탓이라고? 그래, 당신은 항상 내 탓만 해왔었잖아. 죽을 때까지 내 탓하면서 살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 테니까.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이러지 말자. 생활비? 고작 몇 푼 더 주고 살자고? 나 더 이상은 못해. 우리 승현이 때문에 참아왔지만 승현이가 못 참겠다는데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끝내자, 제발. 끝내? 뭘 끝내? 나는 생활비 달라는 거 줬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외벌이로 나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왜 당신만 억울한 척해? 이 가정은 나 때문에 유지된 거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래, 역시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네.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회장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장님은 제가 필요한 법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생활비를 50만 원만 주었던 내역, 가정이 소홀했던 것, 폭언뿐만 아니라 당시 저에게 발길질을 했던 CCTV 등의 증거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남편이 몰래 쌓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혼하면 절대로 줄 수 없다던 아이 양육비는 회장님 지시하에 월급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지금은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50만 원 생활비를 받고 살았던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저도 잘 지내고 있네요. 살면서 인과응보는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 노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저희 아들이요. 저희 모자는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 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신랑을 만나 일찍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제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은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 신랑은 저희 부모님 밑에서 일하던 건실한 청년이었고요. 신랑은 어려서 엄청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공부시켜야 되는 남동생, 여동생이 둘이나 있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본인은 일찍 취업을 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자식 같은 마음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챙겨줬고요. 저희 집에 자주 데려와서 밥을 먹이곤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은 자기 자식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 역시 어른스러운 모습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네요. 처음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 시절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 얼마나 숨어서 연애했는지 지금 떠올려도 애틋한 기억입니다. 그 숨어서 하는 연애는 얼마 가지 못해 부모님께 들키게 됐지만요. 부모님께서는 신랑을 특별하게 아끼고 생각하신 건 맞지만 딸이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 시동생들 뒷바라지나 하며 사는 걸 원하는 부모님은 없으니까요. 계속되는 반대에도 저희는 굳건했어요. 신랑은 저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죠. 지금처럼 부모님 밑에서 사는 호사는 못 누릴지언정 제 눈에 눈물 빼는 일은 절대 없겠다고 약속하며 저는 그 길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참 무모했고 사랑밖에 모르던 철없는 시절이었네요. 그렇게 신랑과 도망을 가 약소하게나마 결혼식을 치르고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신랑은 그때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저녁엔 대리운전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학교를 다니다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지만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어요.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신랑과 웃으며 지내는 날이 더욱 많아서 좋았네요. 가슴 한켠으론 부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꼭 다시 돌아가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시동생과 신우는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니 그나마 저희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때 신랑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죠. 저 역시 신랑을 반대한 부모님 얘기를 꺼내기 미안해서 꾹꾹 눌러 담고 있었는데 신랑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은 왜 이제서야 왔냐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신랑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신랑도 안아주었지요. 제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님 반대에 집 나간 딸,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따뜻이 맞아주다니요. 그렇게 저흰 쌓여있던 회포를 풀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부모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께서는 하던 일을 접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제지 공장을 제대로 배워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신랑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기술을 제대로 배워 가업을 잇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 가업을 잇기로 결정했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이젠 둘이 잘 살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서방도 제대로 된 걸 배워야 나중에 애도 낳아도 떳떳하지 않겠냐? 내가 자식이 또 누가 있냐? 영희 너밖에 없잖아. 나중엔 다 너 있게 되는 것이니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 영희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 없는 3년 네 아빠랑 나 사는 게 아니었다. 오매불망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라도 아버님 어머님 곁에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일도 열심히 배울게요. 이렇게 가족 상봉은 훈훈하게 되었고 신랑은 직원이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신랑을 도와 일을 했지만 내조에 더 전념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을 하게 되어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으니 부모님은 더 좋아하셨고 저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인생 너무 행복하다 생각했네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 대신 신랑이 회사를 온전히 맡게 되었죠. 어머니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내부에 대해 알긴 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죠. 여보, 이제 당신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야 해. 돌아가신 아빠 대신해서라도 당신이 책임질 게 많을 거야, 아마. 당연하지. 장인어른 못까지 내가 더 잘 이끌어 나갈게. 당신은 옆에서 장모님만 잘 다독여줘.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소. 고마워. 옆에서 내가 도울게. 회사 운영에 관해서 힘든 거 있으면 엄마랑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줘. 이제 당신이 가장이야. 신랑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상심이 큰 엄마 옆에서 위로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엄마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무려 고등학교 친구였죠. 뜬금없는 연락에 놀래서 답장을 했죠. 어머, 연미야, 네가 무슨 일이야? 너무 반갑다. 잘 지내고 있었어? 너 결혼했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다 보니.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동창회 한 번을 안 나오니 어쩜? 너무 궁금하다 얘. 잘 지내는 거지? 언제 한번 봐. 그냥 엄마 옆에서 힘이 되드리고 있지 뭐. 그래, 언제 한번 보자. 너무 보고 싶다. 너도 무슨 일은 없고? 난 잘 지내고 있지. 말 나온 김에 내일 어때? 내가 내일 너네 동네에 갈 것 같거든. 이렇게 말 나올 때 봐야지. 그래야 얼른 만나지. 그래 좋아. 내일 나도 딸 유치원 보내고 나면 한결 시간 생기니까 점심쯤 만나서 밥이나 먹자. 점심도 괜찮지?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 연미와 당장 내일 보자는 약속을 잡았죠. 연미는 저의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같은 반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 성인이 되어 자연스레 멀어진 친구였죠. 그렇게 소식이 없이 지내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동창회에서 듣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물어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 연락을 먼저 해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미와의 약속을 잡고 연미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어머, 너무 반갑다. 어쩜? 더 이뻐졌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신랑은 잘해주고? 아이는 없는 거야? 응?
뭐, 그냥. 넌? 어떻게 지내니?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내가 너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그때 그 남자랑은 결혼했다며? 동창회도 한 번을 안 나오고, 다들 너 궁금해하는데, 이제 좀 동창회 좀 나와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고마워. 응, 나 신랑이랑 잘 살고 있지. 지금은 신랑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가업이어서 일은 계속 하고 있어. 엄마도 내가 모시고 있고.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에 쓰여서 같이 있는데 내 마음도 편하고 신랑도 본인 어머니처럼 잘 모시는 거 있지?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옆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챙겨주기도 했잖아. 아,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 너희 부모님한테 신세 많이 지었지, 남편도. 그래도 너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얘. 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네. 어디 살아, 지금은? 여기 동네는 볼일 있어서 잠깐 온 거야? 아, 사실, 나 이혼했어. 결혼해서 알고 보니 빚도 많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혼했어, 사실. 아, 저런. 내가 괜히 물어봤구나. 난 너 결혼했다는 소식만 듣고. 그럼 지금은 혼자 있는 거야? 혹시 어디 있어? 사실 지금 집 구하고 있긴 해. 그래서 이 동네로 집 좀 알아보러 온 거고. 그래도 이제 혼자니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머, 그랬구나. 그래, 이 동네는 너 어려서부터 지낸 동네니까 좀 낫겠다.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야 낫지 안 그래? 이제 일도 슬슬 알아봐야 하는데 막상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더라고. 격리 자리 하나 나면 좋은데. 점은 그때 마침 저희 공장에 격리 자리를 구한다는 걸 생각해냈죠. 마침 공장엔 격리 직원을 추가로 한 명 더 구인 예정이었는데 학교 다니던 시절 연미는 똘똘했으니 격리 자리를 맡겨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겐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 제안을 했네요. 그것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격리 자리를 제안하자 연미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수락했어요. 그럼 혹시 우리 공장에서 격리 일 한번 해볼래? 어려운 일은 없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옆에서 보조만 잘해주면 될 거야. 마침 우리가 격리 보조 한 명 구하고 있는데 지금 너가 일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공장은 어때? 어머, 그러니? 어머, 그래도 돼? 사실 안정적인 격리 자리 구하고 있었거든. 나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고. 나야 좋지. 너무 고맙다, 얘.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너 학교 다닐 때도 똘똘해서 아마 잘할 것 같아. 내가 오늘 남편한테 얘기해 볼게. 아마 괜찮을 거야. 아, 너무 고맙다,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갚니? 오랜만에 연락해서 일자리까지. 내가 정말 잘 되면 너한테 크게 한 통 낼게. 그렇게 연신 좋아하는 연미를 보니 저조차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말했죠. 오늘 연미라는 친구 만났는데 내 고등학교 동창 말이야. 일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공장에서 격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어?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일하는데 가까운 사람 엮이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서. 그래도 우리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치. 우리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냥 상부상조한다 생각하자. 뭐 그렇게 엮일 일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 여보. 신랑의 허락으로 연미는 그렇게 저희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미가 저희 공장에 취직하자 저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날이 많았고요. 오히려 옆에 친구가 있으니 말동무도 하고 못할 말도 상담하며 좋았습니다. 연미도 일을 열심히 해줬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미도 일에 적응을 하였고 신랑도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공장을 제2 공장까지 오픈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려서부터 맨몸으로 살아온 신랑. 그래도 사업수완 좋아 친정 부모님 공장까지 사업 확장시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업이 확장된 이후부터 신랑은 저를 공장에 자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확장하기 전엔 제가 간간히 가서 회계 장부도 보고 일에 관련하여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젠 가정에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공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같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딸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속상함을 토로했네요. 엄마, 이제 이 서방이 공장 일보다는 가정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하네? 이게 맞는 걸까? 그래도 아빠가 하셨던 건데. 그래도 이 서방이 사업 수완이 좋아. 사업도 확장시키고 너 위해서 지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 말한 거 아닐까? 그치. 그 사람이 당연히 나 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젠 내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들려서 속상하네. 괜한 마음인가? 에휴, 좋게 좋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 서방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일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한테도 잘하는 거 봐라. 너네 결혼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게 난 이 서방 볼 때마다 미안해. 우리 딸 고생할까 봐 그랬던 건데 좋게 좋게 시켜줄걸. 에이, 엄마는 무슨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서방도 엄마 아빠 마음 알았을 거야. 에휴, 괜히 얘기했다. 나 위해서 한 얘긴데. 그래, 무조건적으로 믿어줘. 이서방 같은 사람 없다, 요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금은 너 잘 사니까.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나니 신랑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느끼고 신랑을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내조에 전념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공장 일은 뒤로 한 채 딸 교육에 전념하는데 오래 일하던 경리가 그만둔다며 저에게 밥 한 번 사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적 멤버이기도 하고 연미 선임으로 있던 분인지라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마음이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설득하려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은 손 뗀 지 오래지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직원이니까요. 어머, 그만둔다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무슨 사정이 생겼나요? 회사도 점점 커지고 우리는 꼭 윤정 씨가 필요한데. 아, 사모님한테 죄송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어. 그만두기 전에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윤정 씨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사람이 아닌데 혹시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신연민 씨, 얼마나 믿으세요? 아니, 사장님은요? 사모님 일에 손 떼지 마시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돌아가신 전 사장님이 편하게 눈을 감으실 테니까요. 지금 회사 그 두 사람이 멋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으로 바꾸고 회계장부도 엉망이고요. 법인 지출도 이유 없이 많아졌어요. 회사 규모가 커졌다곤 하지만 그 정도 법인 지출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사모님이 적극 신경 쓰세요. 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그러니까 윤정 씨 말은 지금 우리 그이랑 연미랑 둘이서 짜고 회사를 자기네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둘이 무슨 사이인데 둘이 그러죠? 다른 직원들은 뭐하고, 아니, 윤정 씨는요? 저 역시도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대상 중 하나죠. 왜냐면 돌아가신 사장님과 가까웠고 사모님이랑도 가까우니까요. 아마 저도 제가 그만두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당할 수 있기에 제가 먼저 그만두는 겁니다. 사모님, 꼭 회사 지키셔야 해요. 알겠죠? 그게 돌아가신 사장님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이 공장이야말로 돌아가신 사장님의 혼이 담긴 것 아니겠어요? 아, 지금 뭐가 뭔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윤정 씨, 일단 모른 척 해주세요. 오늘 저 만난 것도요.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던 회사를 신랑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아있던 직원들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마음에 드는 직원으로 교체 중이라니요. 그리고 연미랑은 무슨 사이길래 둘이 그러는지 집에 와 딸아이 자는 모습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믿고 살았던 신랑이 제가 알던 신랑이 맞나 싶었죠. 그래서 저에게 공장에는 나오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싶어 많이 허탈했네요. 지금부터 연미와 신랑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 했죠. 일단 신랑에게 비밀로 하고 신랑의 행동 하나하나 추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출근하는 신랑을 뒤쫓아 다녔죠. 역시 윤정 씨 말대로 연미랑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마 꽤 깊어 보이는 사이 같았고요. 밥도 둘이만 따로 나가 먹으러 다니고 밥 먹고 나왔을 때 팔짱 끼는 모습하며 그냥 연인 사이라고 해도 믿을 뻔했네요. 믿었던 신랑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의 바람이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신랑만 믿고 있는 친정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회사에 뛰어들어야겠다고 다짐하였어요.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신랑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온 신랑에게 공장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신랑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 몸에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었어요. 나왔어. 장모님, 저 왔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나? 아, 힘들다. 오늘은 바빠서 그런지 더 지치네. 왔어? 밥은 먹었고?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 할 얘기도 있고. 아참, 윤정 씨 그만둔다고 하던데 자기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윤정 씨가 그래? 그만둔다고는 하더라고, 참. 아니, 나야 모르지, 뭐. 나이도 있고 본인 회사도 아니니 다들 열정 없는 거 아니겠소? 영미 씨가 있으니 그래도 회사는 괜찮을 거야. 자기 친구 일 하나는 정말 잘하거든. 자기도 너무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윤정 씨는 아빠가 계셨을 때부터 믿고 맡겼던 직원인데. 그래서 말인데 회사 일 다시 시작할까 해? 뭐? 아니, 정민이 교육은 어쩌고. 이제 고학년 되면 더 엄마 손이 필요할 텐데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난 당신이 정민이 교육에 힘썼으면 좋겠는데. 장모님도 예전 같지 않잖아.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고 자기는 가정을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귀엽고 말리더군요. 딸아이 교육과 요즘 부쩍 쇠약해진 엄마의 건강관리를 위해서요. 이쯤 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기 왜 이렇게 내가 회사 나가는 거 말리는 거야? 나한테 비밀 생긴 거 아니지? 자기가 이렇게까지 날 말리니까 의심스럽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이 내조에도 전념하라는 말이지. 지금 회사 확장에 내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 줄 알아? 아무튼 난 나갈 거야. 회사 윤정 씨도 그만둔 마당에 우리 아빠 회사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어. 신랑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못 나오게 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결국 엄마에겐 당분간 딸아이를 집에서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나가니 연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일만 하더군요. 일단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건가 싶었죠. 남편과 연미 사이는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불륜까지는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몸바쳐 일한 남편,
한 번쯤 눈 감아주고 싶었던 마음과 우리 딸,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나 혼자 넘어가자라고 생각했네요. 정말 미련하고 미련한 짓이었지만요. 이제 회사의 모든 보고들을 저에게 먼저 컨펌받고 사장에게 들어가는 수순이다 보니 남편도 어쩌지 못했어요. 연미는 나날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 우리 남편이랑 바람을 피다니 그래놓고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붙여왔죠. 영희야, 요즘 안 피곤하니? 넌 니네 딸도 신경 써야 하고 어머님도 요새 몸이 안 좋으시다며 회사 나와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제 정민이도 고학년이고 엄마도 혼자서 밥을 잘 차려 드셔. 내가 이제 회사를 신경 써야지. 아빠 회사인데. 아, 그래? 그래도 네 신랑 아니었음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겠니? 옆에서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 이가 부득부득 갈렸죠. 내 남편 자랑을 자기가 하는 꼴이라니. 모든 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났지만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몇몇 구석에서 허위로 처리된 영수증이며 법인 지출 사항을 다 모아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연미에게 월급이 말도 안 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돈적인 부분도 엮여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조용히 정리를 하라고 해야 하나? 아님 지금처럼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야 하나 싶었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가고 있었을 즈음 회사의 윤정 씨를 복직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나보다 회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윤정 씨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비춰 강력하게 복직시켰죠. 그래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엎친 데 덮친 격 제가 돌보지 못한 걸까요? 혼자 남으신 엄마가 요즘 통밥을 못 드셔서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니요. 정말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엄마마저 췌장암 말기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계신 엄마를 소홀히 해서 벌을 받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너무 흐르는데 엄마는 울지 말라고 다독이시더군요. 그래도 이 세상 이서방이 있어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 이서방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엄마인데 이서방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다고 하니 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전 다시 회사보다 집안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옳다구나 싶어 제가 가정에 집중하게 되자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과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요. 그래도 엄마가 지금 중요하니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윤정 씨를 회사에 두고 회사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 감던 그 순간까지 사위는 바쁘다는 핑계로 임종도 지키지 못하였죠. 엄마를 보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으니 되었다 싶었죠. 뭐가 중요할까 생각도 하고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끝마치고 발이 나는 날 화장터에 가기 위해 전 제일 먼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앞에서 남편과 연미가 오더군요. 그때까지 그들은 제가 버스에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둘은 아무도 없는 것을 살피고는 새끼손가락 걸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제 약속하는 거다. 사망보험금이랑 또 회사 지분이랑 하면 이게 얼마야? 자기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다 왔다. 자, 약속. 애엄마 모르게 빼돌린 거라 장모 사망보험금이랑 다 내 통장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돈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망보험금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아니거든. 얼마나 나를 믿는데. 영희한테 미안하지만 내 인생 자기를 만난 게 큰 축복이야. 아, 정말. 어머님 고맙습니다. 눈 감아주셔서요. 자기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야. 얼마나 갑갑한데 그 집구석. 아주 공주처럼 자라서 사는 내내 숨 막혔다고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정다감하고 저희 부모님을 살뜰히 생각했던 남편이 저런 얼굴이었다니 이가 갈렸습니다. 이제 눈 감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생 내가 믿고 살았던 남자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다독여주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네요. 알고 보니 남편이 빼돌린 재산이랑 엄마 사망보험금까지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저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까지 전부 상담하고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회사 지분은 저에게 더 많이 있어 이건 변호사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동안 횡령한 금액이랑 사망보험금 반환 여부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천천히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회사엔 믿을 만한 윤정 씨가 있었고 기꺼이 이혼을 한다면 증언을 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윤정 씨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제일 아끼던 직원이기도 했고 그런 윤정 씨는 사장님을 생각해서라도 꼭 제 편이 돼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네요. 남편과 친구가 나누는 문자 상당 부분 횡령 금액이 친구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토대로 불륜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어요. 어느덧 다 모아지기 시작했을 때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을게. 눈 감으려고도 했고 이혼해 보려고도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당신이 지금 내 친구랑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을 횡령해? 제정신이야? 넌 이제 정민이 아빠도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 알겠어? 이혼해. 너 지금까지 내 뒷조사 하고 다녔냐? 증거 있어? 너 그거 정신병이야. 바람이니 뭐니 네 친구랑 내가 같이 일하니까 그런 망상이 들렸나 본데. 지금 네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제 너 갈 데는 있고? 정신은 당신이 차려야지. 그동안 모은 증거들 그리고 횡령한 부분 다 있어. 이미 변호사 제출 끝났고 곧 압수수색도 들어올 거야. 당신에 대해서 합의 없어. 우리 아빠가 애써 만든 회사 이렇게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 나 용서 절대 안 해. 알겠어? 내가 키운 회사야, 알아? 내 회사라고. 니네 아빠 엄마 그늘에서 벗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아빠 회사라는 거야? 그래. 당신이 그런 인성인 거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뭘 보고 자랐겠어. 당신은 기다려. 이제 당신 무너뜨릴 테니까 두고 봐. 그리고 전 친구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친구는 상간녀 소송을 듣자마자 저희 집에 찾아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네 남편 숨쉬게 해준 게 누군데? 그리고 너도 알았다며? 이제 와서 왜 소송 거는 건데? 내가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줘서 이만큼 큰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회사를 꼴꺽지가 삼키려고 해?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야? 당장 취소해, 소송. 개념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없는 거야? 야, 너 상간녀야. 이게 어디에서 훈계질이야? 나 충분히 참고 있으니 그만해. 참나. 네가 뭘 참아. 웃겨 정말. 넌 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재수 없었는지 모르지?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소송이야. 신랑과 친구의 배째라는 식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했으나 참지 못하고 친구를 작살내 놨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저를 주체할 수 없었네요. 저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파워가 있는지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가 반격을 했지만 파리겐 저를 못 당했어요. 합의는 상간녀 소송으로 대신할게. 소송 취하할게. 너 얻어터진 거 합의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 내 눈에 띄지 마. 알겠어? 남편은 너 가져라. 이제 어디 그지들끼리 손가락 빨고 잘 살아봐.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웃겨 정말. 그리곤 나왔습니다. 뒤이어 친구는 악을 써댔지만 전 속은 시원했네요. 상간녀 소송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반쯤 패놓고 나니 심장은 뻥 뚫렸습니다. 변호사님께도 말하니 너무 위험했다고 하시며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저는 아직 길고 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의 승소는 제가 확정이어서 마음은 편하네요. 회사는 지분이 훨씬 많은 제가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나가 저와 소송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서였죠. 다행히 친정 아빠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회사라 회사가 커졌어도 제 소유라고 변호사님이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일하던 공이 있어 아마 재산 분할은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도 남편과 끝을 내고 보니 한편으론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친정엄마 사망보험금까지 뺏길 뻔했다는 것이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사 보험금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에겐 좋은 아빠였기에 간혹 2주에 한 번꼴로 만나게 해주고 있는데 딸도 아빠를 만나기 싫어해서 요즘 고민입니다. 아마 남편에게 가장 최고의 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벌이겠죠. 이젠 혼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 아빠 살아계셨을 적 같이 일했던 분들도 대부분 복직을 시켜서 같이 힘을 모아 헤쳐나가고 있어요. 아빠가 워낙 인간적이었던 분이시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네요. 이제 혼자서도 잘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세상에 부모님 빼고는 믿을 사람 없다는 것을 몸소 깨우치고 살아가고 있네요. 눈 내리는 오늘 제 얘기를 할 데가 없어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 보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들어보다 저도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일찍 남편을 만나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여 지금은 아이가 9살입니다. 저는 어려서 정말 가난한 집에 일남 이녀 장녀로 태어났어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가난할까 싶겠지만 아빠도 일용직에 계시고 엄마도 식당 일을 하셨지만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빠께서 빚 보증을 잘못 써 갚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어렸을 땐 엄마 아빠 원망을 참 많이도 했네요. 덕분에 초등학교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급식은 늘 공짜로 먹었어요. 항상 학기초가 싫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가정신문에 가족 구성원, 부모님 직업, 소득을 적어내야 했는데 전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학기초가 너무 싫었네요. 그렇게 가난했던 초등학교 시절 우유 하나를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 눈물을 삼켰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부터는 부모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봤자 음식점, 설거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만들기 등등 정말 갖은 일은 다 했네요. 부모님은 이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용돈을 벌어야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수학여행비 등등 될 수 있었죠. 의무 교육인 중학교 생활이 끝이 나고 고등학교는 학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남들은 당연히 가는 학교를 저는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에 뜻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때 당시엔 학교 생활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가자라고 생각하여 쉽게 포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 학비에 집안 생활비까지 합치면 늘 마이너스인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 기술을 배우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미용실에 취직을 하면 기숙사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17살에게 서울살이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리다고 결코 봐주지 않는 세상이었죠. 저는 17살에 미용실 인턴으로 들어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 후 저는 디자이너로 진급하게 되었죠. 19살이란 이른 나이였지만 미용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어요.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그래도 많은 손님들이 와준 덕분에 형편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고 저는 2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동생들도 학교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덕분에 저희 집은 예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그나마 제가 숨을 쉴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마음에 여유라는 것도 생기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처음엔 손님으로 만났다가 자주 보다 보니 밥도 먹게 되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어요.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일평생 챙김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챙김이란 걸 받아봤었죠. 나이는 어렸지만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할 무렵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네요. 남자친구 집안은 교수 집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헤어짐을 고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앞날이 너무 뻔했으니까요. 아빠 엄마가 교수지. 내가 교수가 아니잖아.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그게 내가 너랑 헤어질 이유가 되나? 오빠, 알잖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 나를 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 너무 앞날이 뻔하잖아. 내가 부모님은 설득할게. 너한테 상처 안 가도록 할게. 나만 믿어줘. 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지만 그 길로 남자친구 어머님이 샵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화가 난 채로 말이죠. 여기 김미애 씨라고 있나요? 김미애 씨 좀 뵙고 싶은데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재훈이 엄마라고 전해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미애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말이 끝나갈 무렵 다짜고짜 어머님은 저에게 물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살벌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요. 연애하는 건 뭐 자유니까 상관 안 할게요. 우리 집 유서 깊은 집이에요. 어디 남의 머리나 만지는 주제에 이 집에 발을 들이려고 해?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참고로 내 남편 나 그리고 재훈이 누나 그리고 재훈이 형까지 지금 교수예요. 재훈이 형은 박사과정 받고 있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교수 임용은 문제없고 재훈이만 평범한 회사원 같죠? 재훈이가 다니는 회사가
일반 회사 같아? 자그마치 삼성이야, 삼성. 우리 집 수준 알겠어? 어딜 감히 명함을 내밀어?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그대로 절대 저를 허락해 줄 수 없고, 단 연애는 해라,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 였습니다. 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전 제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시집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자친구는 제가 헤어짐을 고한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죠. 시부모님은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시집 보낼 때 정말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었기에 고개를 들지 못하였죠. 내가 진짜 결혼을 안 시키고 싶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죽는다 뭐다 이래서 시키는 결혼이에요. 사돈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네요. 내가 참 살다 우리 못해도 다 박사까지 밟았는데 며느리가 충졸이라니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 결혼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걸로 하죠. 사람들도 많이 안 부르고 딱 가족끼리만 하는 걸로 해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괜찮아야지.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했는데 부모 하나 잘못 만나서 일찍이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느라 학교를 미처 못 다녔습니다. 저희 딸에 나무라지 마시고 못난 이 부모 탓을 해주세요. 저희가 면목 없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정말 꾹 참았네요. 알면서 한 결혼이지만 그래도 능력 인정받고 밖에서는 누구에게 손가락 받지 않고 일하는 딸인데 평생 고개 숙여 살았던 엄마 아빠가 상견례장에서도 저렇게 고개를 떨구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에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이악 물고 참고 버텼네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당하고 살진 않을 거라고. 날 좋아해 주시진 않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되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에 정말 조촐하게 룸을 하나 빌려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로 결혼식을 대신했죠. 요즘엔 스몰 웨딩이라고 많이들 진행하지만 저는 정말 시댁에서 저를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며 작게 진행한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식 때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쪼들려 살던 과거에서 현재 저까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김미애가 이제는 결혼을 하여 인생의 이막을 여는 순간이라니 제 스스로 뭉클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곧바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신랑의 강력한 의사표현도 있었고 저조차도 일을 해야 했기에 분가를 원했죠.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시댁도 자주 가지 않게 되었죠. 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업계에선 꽤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고 학교 출강과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교육도 도맡아 하는 흔히 이 분야에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알만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돈 때문에 하였던 일이었지만 저에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커리어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 시댁에 왕래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문제는 시댁만 가면 제 자존감이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누님과 아주버님은 제가 모르는 영어로 저를 꼭 농락하듯이 대화했죠.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가의 행포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도 보통 멘탈은 아니었기에
악착같이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곤 그 대화에 낄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독하기까지 했으니 늘 미움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오기, 도끼 빼면 시체였기에 꾹 참고 견뎌냈네요. 너 진짜 독하다. 영어 마스터 한 거니? 그 머리로 학교는 왜 때려쳤다니? 참나, 기가 막혀서. 우리 대화 엿들으니 좋니? 아, 재수씨 진짜 소름 돋네요. 그동안 그럼 저희 대화 다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와, 소름 진짜. 난 재수씨 같이 독한 여자 무섭더라. 하긴 그러니까 우리 재훈이가 넘어갔지. 재훈이 쟨 어려서부터 센 여자 좋아했다니까. 그럼 이제 프랑스어를 해야 하나? 아주 우리가 재훈이 처무서워서 어디 대화를 하겠어? 좀 모른 척 할 줄도 알아야지 참나. 아니요. 프랑스어로 하시면 프랑스어도 공부할 거고요. 독일어로 하시면 독일어도 공부할 거예요. 저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니까요. 다들 할 말을 잃으셨지만 밖에 나가면 아주 똑소리 나는 저였기에 어려운 사이였어도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늘 할 말은 하고 살았네요. 그래서 더더욱 시댁에서 미움을 샀어요. 저와 별개로 저희 딸은 시댁 식구들을 따랐기 때문에 종종 시댁에서 자고 놀고 오곤 했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와 조카였기 때문에 제가 미움받는 것과는 다르게 딸아이를 예뻐해 주셨죠. 그런데 딸이 커갈수록 시댁에서 놀고 오면 시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여자아이라 그런지 수다스러웠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시댁에서 놀고 온 얘기를 듣고 배꼽 잡고 웃는 날도 많았답니다. 말만 교수 집안이고 제 앞에서 그렇게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부싸움이 늘 잦았으며 삼촌은 매일 통화하는 여자친구가 바뀌는 것 같다. 고모는 노처녀라 매일 선을 본다 등등 아주 재밌었어요. 약간 인간미가 느껴졌달까? 아직 딸아이가 어렸기에 듣는 말을 전부 다 전달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집에서 절대적으로 말조심을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에게 대구력 사건이 펼쳐지네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무시란 무시는 다 당하고 살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할 와이프분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게 더 심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할 와이프분은 음대를 나와 박사 과정을 받고 음대 교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도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수 집안에 교수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집은 경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하나의 그냥 멋진 직업으로 봐주셨으면 좋았을 테지만 어머님 아버님께 저는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든 학교 때려친 미용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네요.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집은 처음이죠? 어쩜 이렇게 고울까? 음대 전공이라 그런지 우화가 철철 넘쳐 흘러. 나랑 재훈 아버지도 교수라 우리가 이 계통에 대해 잘 알잖아. 원래 사람은 말이 통해야 하는 법이거든. 우리 딸도 교수고 우리 막내 아들은 대기업 다녀요. 내가 이런 며느리를 정말 꿈꿔왔는데 이제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얼른 앉아요, 앉아.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현식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형님도 이 집 어른들과 약속이나 한 듯이 저를 그냥 지나치더군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에게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참 그나물의 그 밥들이다 라고 생각했네요.
집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는 무르익어갔고 어머님, 아버님 깔깔거리며 얘기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배워서 기분은 좋았네요. 하지만 저를 은근 무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요. 역시 집안에 격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참 좋아. 이래서 옛 어른들이 격식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깐요. 저도 현식 씨한테 얘기 들은 대로 어머님, 아버님과 말이 너무 잘 통하는걸요? 전 아이를 낳아도 교육자로 키우고 싶어요. 아무래도 교육자 집안은 교육자가 나오고 의사 집안은 의사가 나오듯이 고색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어요? 역시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이래서 정말 다르다니까. 내가 또 한 번 느낀다. 안 그러니? 교수 며느리라니. 이게 우리 집이지. 그들끼리 짜고 치는 장단을 보고 있자니 부글부글 끓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네요. 어차피 말하면 무시할 게 뻔하고 딸아이도 있고 괜한 불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되실 분과 어머님, 아버님은 죽이 참 잘 맞아 보였어요. 그들이 원한 세상이구나 싶으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대화도 유치하기도 하고 웃음이 났네요. 얼른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 되실 분은 저녁을 다 드시고 저와 일하는 아주머니가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일을 직접 깎으신다고 주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청담동에서 디자이너 한다고 했죠? 예약해야 되겠네요. 청담에서 하는 거니까 당일 예약은 안 될 테고. 언제쯤 괜찮나? 아, 네네. 머리 하시게요? 제가 화요일,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 그 뒤만 피해서 오시면 되는데 언제쯤 오시겠어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드릴게요. 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언제든 시간 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은 빼놓을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괜찮을까요? 이제 앞으로 자주 보는 사이가 될 텐데 미리미리 알아가자고요. 뭐 적당히 맞춰가며. 사실 저는 예약하기 힘든 디자이너입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얼른 예약해드렸죠. 형님은 뭔가 묘하게 날선 말투였어요.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특유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말투였으니까요. 너무 익숙해서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했네요. 과일을 먹을 때도 저에게 눈길 한번 안 주던 예비 형님과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어머님의 처음 보는 눈빛과 말투에 두 번, 세 번 놀랐네요. 그렇게 예비 형님은 집에 가시려고 하였고 예비 형님이 가시고 저희도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이 장가를 가다니 참 놀랄 일이다. 절대 결혼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짝이 있는 것 같아 신기해. 그러게. 아주버님은 즐기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니 결혼은 더 늦게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혼하시네. 저희 아주버님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엄청난 바람둥이거든요. 여자친구들도 많이 바뀌고 눈도 높아 결혼은 정말 늦게나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놀랬어요. 바람둥이라는 사실도 딸아이 입을 통해 알았죠. 매일 통화하는 이모들이 바뀐다부터 한 번은 삼촌이랑 놀러 나갔다고 바뀐 이모들도 많이 봤다고 하네요. 직업도 교수이고 얼굴도 훈훈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댁 모임을 뒤로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예비 형님이 머리를 하러 오신다는 날이 다가왔죠. 은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때 잠깐 보니 어머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셨던 터라 조금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될 사이였기에 최대한 티내지 말자 했네요. 형님이 오시고 방문하실 때부터 역시 형님이 형님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되었기에 시댁 분위기도 나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형님까지 합세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지요. 처음 오자마자 형님은 저희 직원을 하대하며 바로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여기 가방 좀 받아줘. 오늘 김미애 부원장한테 나 왔다고 전해줘요. 아, 정신없어. 바쁘네 샵이. 조용조용 할 줄 알았는데. 혹시 2시에 예약하신 윤채린 씨 맞으세요? 부원장님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 가운 입으시고요. 스텝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하대를 하는 꼴이라니 정말 제가 더 숨고 싶었습니다. 지인이라고 했기에 더 창피했네요. 아,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오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형님은 숱도 많아서 레이어드 컷하고 펌하면 예쁘실 것 같은데. 아, 뭐, 그렇게 해줘요. 말 놔도 되죠? 어차피 손 아래 동서들 사이인데 뭘 안 그래요? 그럼 미애 씨 말대로 머리 해줘. 네, 그럼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여기 샴푸 좀 먼저 할 거라서 샴푸실로 가실게요. 윤성님, 여기 샴푸 좀 해주세요. 아, 나 다른 사람이 내 머리 만지는 거 싫은데. 미애 씨가 그냥 샴푸부터 다 해주면 안 돼? 나 미애 씨한테만 받을래. 조금 까다롭고 민망했지만 손님이 원하는 거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렸어요. 예비 형님은 머리 하는 내내 본인이 어려서부터 유학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서 교수가 되기 직전까지 살아온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 대단하다, 좋으셨겠다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피해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게 나빴네요. 아니 미애 씨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고등학교도 안 나온 거야? 아우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완전 쇼킹했잖아. 중졸이라니 어머. 네? 아, 저는 정말 가난했었고 고등학교 학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조차 낼 돈이 없었거든요. 저한텐 아픈 얘기죠.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뷰티 쪽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래도 잘 되지 뭐. 중졸이 청담동에서 보안장 하는데. 손님들은 모르지? 아마 여기는 손님들이 들으면 막상 갈릴걸? 여기 여자들 얼마나 콧대 높아. 그래도 학력 중요시 여긴다고. 아, 네,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어서 얘기 안 했을 때도 있고, 뭐 친해진 고객님이면 오픈할 때도 있고요. 전 열심히 살아온 게 창피하진 않거든요. 제가 친구를 괴롭혀서 학교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지금은 제 삶에 만족해요.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는 제가 봐도 너무 멋진 것 같아서요. 미애 씨, 그거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래도 대학교까진 나와야 돼, 이 세상은. 나중에 자기 딸이 학교 가면 엄마 학력 가지고 놀리는 세상인데 아직은 보수적이라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알겠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이렇게 저희 시댁엔 정말 저를 무시하는 사람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확실히 느꼈네요. 학력 가지고 정말 사람 가리는구나. 오늘도 내가 네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온 거구나. 결혼하기 전 기선 제압하러 왔구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머리를 끝마치고 형님이 돌아간 뒤 멘탈이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참 많이 울었네요. 혹시라도 딸이 날 창피하면 어쩌지. 나중에라도 엄마 원망하면 어쩌지. 난 열심히 살아온 쟤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했죠. 원래도 할 생각이었지만 딸이 더 크기 전에 엄마로서 당당해지고 싶어 준비하게 되었어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아이를 보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업과 일에 치여 정신없이 지낼 즈음 본격적인 아주버님의 결혼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저랑 결혼할 때랑은 다르게 아주버님은 초호화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 식을 제대로 못 올렸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 결혼식에 기대가 굉장히 크셨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를 들였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7년 만에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앞두고 상견례를 준비하던 중 예비 형님과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손발이 떨렸죠. 이제 큰애도 우리 가족이고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 내가 불렀다. 이제 곧 큰애랑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저 충조를 우리 둘째 며느리라고 상견례에 데려간다니. 솔직하게 말하면 내 인생의 수치라 안 데려갔음 싶구나. 사돈어른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할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내 의견은 이런데 다들 의견을 말해보렴. 난 일단 안 데려가고 싶다. 곤란하지 그럼. 사돈어른 댁들도 명망이 높은 집안인데 우리 집에 중졸 며느리가 있는 걸 알면 얼마나 낫게 보겠냐? 아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애가 한 달에 얼마 버는 주나 알고 그러는 거예요? 미애는 혼자 맨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애예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아 진짜 엄마 아빠 그동안 미애가 최대한 분란 만들지 말라고 해서 참았는데 내 부모인 게 창피하네요. 이러신 분들이었어요? 사람 앉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냥 제가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을 앉혀놓고 바보 취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재수씨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재수씨는 저희 같은 레벨들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 세계에는 명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수씨가 재수씨 레벨에 맞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못 느꼈을 테지만 그래도 이런 집에 시집 온 이상 겪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올라갈 나무를 보고 올라오셨어야지 참. 그럼 찬반 투표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상견례에 안 가면 되는 것을 가냐 안 가냐에 찬반 투표라니요. 그것도 예비 형님 보는 앞에서 저를 그냥 밑바닥까지 만들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가뜩이나 저를 무시하는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던가요. 예비 형님은 거기서 한마디 더 거들었죠. 사실 아직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그냥 뷰티 업계 종사자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중졸인 걸 아시면 기함하시겠죠. 저도 부모님 놀라실까봐 이런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중졸은 본 적도 없으셔서 아마 둘째 며느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텐데 좋아하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머님, 너무 곤란해요. 그러겠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놀라실 거야. 아휴, 정말 저 꼴찌덩어리. 자 그럼 둘째 내가 상견례에 가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고 아니면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손 내리는 걸로 합시다. 둘째는 그냥 이 의견 따르거라. 터달지 말고. 저와 남편은 참가하지 않았고 모든 가족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참으로 허탈했죠. 명문가에 숨겨진 며느리라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늘 제게 일어나는 것 같아 정말 씁쓸했네요. 그리곤 정말 서럽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때 아주버님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딸이 핸드폰을 들고 와 입을 열었습니다. 딸 한마디에 집안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죠. 평소에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딸이었는데 가족들을 온 가운데 집중시키고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삼촌, 문자 왔어. 오빠, 나 오빠 애 임신했다니까? 왜 이렇게 답장이 없는 거야? 나 진짜 그 집으로 쳐들어간다? 에? 이게 뭐야, 삼촌? 나 그럼 동생 생기는 거야? 아, 신난다. 여자 동생이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유진이가 입던 옷 다 물려주자. 딸의 말 한마디에 살얼음 얼어붙듯이 조용했죠. 그러곤 아주버님은 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얼른 전원을 꺼버렸죠. 얘 현식아,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스팸 문자지? 아니, 체리가 읽은 게 지금 다른 거 읽은 거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아니에요. 체리가 읽은 거 잘못 읽은 거예요. 오해요. 자기야, 오해야. 나 믿지? 참나, 체리도 뭘 그런 걸. 그래, 우리 현식이가 그럴 리가 없지. 체리가 잘못 본 게지. 아휴, 머리가 아프구나.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자. 무슨 소리야? 그 문자 나 보여줘. 뭐? 애를 가져? 떳떳하면 바로 문자 보여달라니까. 왜 숨기는 거야? 얼른 핸드폰 안 내놔?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은 울고불고 무슨 일이냐고 악을 쓰고 예비 형님 된 사람은 핸드폰을 빼서 감시 들어갔죠. 그 옆에 아주버님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네요. 아버님은 이 광경을 보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딸아이 혼자만 어리둥절해해서는 하던 인형놀이를 마저 하는데 전속으로 웃음이 터져 죽을 뻔했네요. 울다가 웃으면 안 된다던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절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해 어퍼컷을 날려주었죠. 아마 제 인생 다시 안 올 복수였죠. 어머, 아주버님, 혹시 그때 그분 아니에요? 아닌가? 왜 저번에 만났던 분인가? 누구지? 최근에 만난다던 여대생? 재수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됐고요. 야, 윤재현, 체리 데리고 빨리 니네 집에 가. 어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고 있어. 아주 배운 데 없다더니 어디서 입을 놀려? 네가 감히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어머님이 악다구니를 쓰며 분에 못 이겨 하시는데 진짜 유쾌상쾌 통쾌했네요. 전 이 기회에 시댁과 손절 생각으로 계속 이어나갔죠. 아니, 맞잖아요. 아주버님 여자 바뀐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에이, 결혼할 사람이면 알 건 알아야 되죠 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고상하시니 의심 이런 거 안 하실 건데요, 뭐. 그래도 결혼 전에 바람은 잡아야 돼요, 형님. 같은 여자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형님이 공부만 하셔서 이런 건 또 잘 모르실까봐 제가 코치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은 아주버님을 세차게 노려보며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곤 울고불고 악을 썼죠.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고소했어요. 파오네. 여자 많았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 몸 함부로 굴리면서 노는진 몰랐네. 천박하고 불결해. 오해라니까.
너 지금 누구 말을 믿는 거야? 나 못 믿어? 아, 재수씨,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어. 부채질이라뇨. 전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뒷일은 알아서 알아보던지 하시고요. 저희 집은 이만 갑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저희 이제 이 집 안 옵니다. 뭐 제 얼굴 안 보는 게 어머님 남은 여생 행복하실 테니 저희 식구 알아서 이제 저희끼리 살게요. 애초에 도움받은 것도 없으니 뭐 배 아파하진 마시고요. 상견례 제가 안 갑니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체리야, 여보, 가자. 뭐? 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저러니 티가 나요. 꼭 천박한 티가. 누구 맘대로 우리 아들을 네가 등지게 해? 엄마, 그만해. 이제 나도 안 올게. 나 오늘 우리 가족들 한 행동 보고 너무 충격받았고 미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형이랑 누나랑 아빠 엄마 행복하게 사셔요. 우리 가족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죄송해요. 가볼게요. 건강하시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정말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네요. 그로부터 며칠 후 들려온 소식으로는 아주버님네는 완전히 파혼을 했고 형님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아이를 가진 그 여대생은 아예 그 집에 들어와 눌러앉아 아버님 어머님 뒷목을 잡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아 그 후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첫째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요즘 간간히 저희 남편에게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어머님 연락이 오지만 남편도 한결같이 차단 중이고요. 어차피 애초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닥 아쉽진 않네요. 그렇게 중졸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 이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해 야간대학을 등록하여 다닙니다. 대학원까지 가서 뷰티학과 교직 이수를 하여 교수가 되고 싶단 꿈이 하나 생겼네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댁 반응도 궁금하고 어찌 보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 건 사실이니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보고 싶지 않네요. 매번 사연만 들어오다 제 얘기는 재밌을까 하며 사연 보냅니다. 혹시라도 지금 삶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